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긴 연휴의 끝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입니다. 저자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출판사 디플롯. 그럼 시작할게요. 동물과의 유대. 동물에게 친절한 태도가 정말로 타인에 대한 친절함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설령 그렇다 해도 학자들은 사람과 동물을 연관시키는 개념에는 꾸준히 저항해왔다. 그것은 우리 종이 특별하고 동물들과 다르다는 믿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 따르자면 우리는 우리 종의 특성 가운데 많은 부분이 동물과 같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런 까닭에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는 것이 그토록 효과적인 비인간화 전술이 된 것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15개 항목 가운데에는 편견과 비인간화의 가장 주요한 동력이 무엇인지를 묻는 항목도 있었다. 다수는 무지, 다친 마음, 매스미디어, 부모의 영향, 문화적 차이를 원인으로 돌렸다. 반면에 동물에 대한 시각은 이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학생들도 비인간화가 타인을 동물과 비슷하다고 여기는 과정임은 인정했으며, 집단 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주된 해법은 교육과 접촉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는지 우리가 항상 인지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와 동물의 관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동물에게 친절함으로 사람에게도 친절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대개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잔인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유년기에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행동이 자라서 더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될 조짐을 보여주는 것임을 안다. 이는 사이코패스의 유년기 징후 중 하나다. 동물과 사람의 연관관계는 극단적 형태의 정신질환에서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타인에 대하는 대중의 태도와의 상관관계도 입증할 수 있다. 심리학자 고든 호드슨과 크리스토프 돈트는 사람이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 중에서도 우월한 집단과 열등한 집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람을 동물과 다르다고 여기는 태도나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태도가 이민자나 흑인이나 소수민족 등 사람 외집단을 동물로 비유하는 비인간화에 주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호드스는 다른 연구에서 사람과 동물을 얼마나 분리해서 인식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 사람은 생각을 하는 유일한 생물이 아니며 사람 이외의 일부 동물도 생각을 할 수 있다 같은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물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민자를 더 비인간화하며 이민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정도가 지나치게 심해지고 있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동물이 사람과 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민자를 덜 비인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람과 동물의 분리 정도, 즉 사람과 동물의 거리감에 대한 인식이 사람 집단들 간의 거리감 인식과 완전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이다. 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타인, 즉 다른 집단과 다른 인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개에 대해 사회지배 성향이 높을수록 열등한 집단에 속하는 타인을 동물로 바라보기 쉽다. 우리가 사람과 동물 모두를 외부자로 여길 수도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메울 방법을 찾는다면 개와의 우정이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방법일지도 모르겠다.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픔을 느낄 능력에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걔에게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랑만 못하다는 생각은 결코 들지 않았을 것이다. 우정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평등한 사상이다. 걔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될지 예상했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구석기 시대를 지배하는 강력한 포식자이던 시기에 그들은 송곳니 매서운 육식 동물에서 개로 진화했다. 개는 그들 종의 강력한 성공 무기였던 두려움과 공격성을 사용하는 대신 우리에게 다가왔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될 만한 충분한 공통 기반을 찾아냈다. 다리가 둘이건 넷이건 검건 하얗건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그런 차이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적어도 나의 삶은 바뀌었다. 우리 종이 다른 사람 종들을 정복할 무기를 생각해낸 이래로 우리는 지능을 과하게 강조해왔다. 우리는 지능을 토대로 확고한 구분선을 긋고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잔인한 고통을 가해왔다. 나의 개 오레오는 모두가 저마다 특별한 자질과 재능이 있으며 모두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놀라운 능력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오레오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면서 나는 다른 동물들의 지적인 잠재력에도 눈을 뜰 수 있었다. 오레오 덕분에 나는 침팬지의 잠재력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오레오 덕분에 나는 모든 낯선 이를 잠재적 친구로 대하는 동물, 보노보와도 만날 수 있었다. 오레오와 나눈 우정과 사랑으로 나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은 적을 정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친구를 만들었느냐로 평가해야 함을. 그것이 우리 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숨은 비결이다. 들어가며 살아남고 진화하기 위해서 1971년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재판에서 인종분리학교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지 17년이 지나서도 전국 학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의 어린이들은 여전히 버스를 타고 멀리 떨어진 다른 구역의 학교에 다녀야 했다. 백인 학생들보다 2시간은 먼저 일어나야 했다는 뜻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백인 가정은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남은 백인 학생은 빈곤층 아이들 뿐이었다. 인종 집단 간의 적대감이 넘치는 교실 안에서 면학 분위기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교육자, 학부모, 정치인, 인권운동가, 사회복지사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 상황을 우두망찰 지켜볼 뿐이었다. 카를로스는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한 공립학교의 5학년 학생이었다. 그에게 영어는 제2 언어였다. 수업 중에 질문을 받으면 말을 더듬었고 아이들이 놀리자 더 심해졌다. 그러면서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 학교 생활 거의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지냈다. 많은 사회과학자가 인종통합학교 정책은 크게 성공할 거라고 예견했다. 교실 안 모든 어린이가 평등해지면 백인 어린이들이 학교 안의 유색 인종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만나게 될 다른 인종의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성인으로 성장할 것이며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의 어린이들은 성공적 미래의 기틀이 될 인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심리학자 엘리엇 에런슨이 카를로스와 그 부부들을 조사해보니 근본적 문제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인종통합학급이라고는 하나 학급 내 어린이들이 평등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백인 어린이들이 다른 인종 학생들에 비해서 학과 공부든 준비물이든 더 잘 준비했고 휴식의 질도 더 좋았다. 다른 인종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처음이었던 대다수의 백인 교사들은 이 새로운 환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맸다. 카를로스가 학생들 사이에서 놀림거리가 되는 것을 본 담임 교사는 카를로스가 최대한 주목받지 않도록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고 대래 카를로스는 더 고립되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인종 학생들을 아예 교실에 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었다. 그들은 못된 백인 학생들이 다른 인종의 학생을 놀려대는 행동을 장려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따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전통적 학급 환경에서는 어린이들이 교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한다. 이 내재적 갈등 구조, 즉, 한 어린이의 성공이 다른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는 구조가 해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 인종통합학교 정책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었다. 이미 몇 년째 그 학교를 다니고 있던 많은 백인 어린이는 다른 인종 어린이들을 침입자, 심지어는 열등한 침입자로 여겼다. 따라서 다른 인종 어린이들이 백인 아이들의 적대감에 위협을 느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에런스는 카를로스의 담임 교사에게 새로운 수업법을 제시했다. 교사가 재판장처럼 일부 학생을 선택해 질문을 던지고 나머지는 소외시키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각각 학습 단원의 일부분을 전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수업이었다. 카를로스의 반에서는 언론인 조지프 퓰리처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었다. 에런스는 반을 6 모둠으로 나누었다. 카를로스가 속한 모둠원들은 각각 퓰리처의 일생 가운데 한 시기씩 맡아 공부했고, 지식 나눔 시간을 진행하고 나서는 퓰리처 일생에 대해 시험을 보기로 했다. 카를로스는 퓰리처의 중년 시기를 맡았다. 발표할 차례가 된 카를로스가 평소처럼 말을 더듬자 다른 학생들이 멍청이라고 부르면서 놀려댔다. 에런슨의 조수가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근데 그게 퓰리처의 중년에 대해 배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죠. 이제 20분 뒤에 퓰리처의 일생에 대해서 시험을 칠 거예요. 아이들은 카를로스가 경쟁자가 아니라는 사실, 카를로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금세 깨달았다. 카를로스를 긴장하게 했다가는 카를로스가 맡은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뿐이었다. 아이들은 호의적인 질문자가 되어 카를로스가 공부한 내용을 차근차근 끄집어냈다. 같은 방식으로 몇 주에 걸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카를로스는 다른 아이들과 좀 더 편하게 지내는 듯 했고, 이후에는 반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에런슨이 개발한 이 학습법을 직소 모형이라고 하는데, 한 모둠 내 각각의 구성원에게 정보 일부를 전달하고 서로 협력하여 조각을 맞추는 방식으로 정보를 완성하는 상호 우전적 수업 방법이다. 일주일에 단 몇 시간만 이 모형을 적용해 수업했을 뿐인데 겨우 6주가 지났을 무렵 엄청난 효과가 나타났다. 에런스는 어린이들이 모두 인종에 상관없이 자신의 모둠원을 같은 반 다른 아이들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학교도 더 좋아하게 되었고 자존감도 더 높아졌다. 직소 모형 학습법을 경험한 어린이들은 다른 아이들의 상황에도 더 쉽게 공감했다. 아이들이 친구가 되고 나자 더 표준화된 경쟁적 수업법을 다시 도입하는 것도 안전해졌다. 다른 인종의 어린이들은 모든 점에서 더 크게 개선되었다. 직소 모형 학습법은 미국 전역 수천 개 교실에서 수많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비슷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적자 생존. 협력은 우리 종의 생존의 핵심이다. 우리의 진화적 적응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적자라는 개념이 신체적 적자와 동의어가 되었다. 이 논리를 야생에 대입하면 덩치가 클수록 더 싸우려 들며 그럴수록 덤비려는 자가 적고 따라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므로 세상의 먹이를 독차지할 수 있고 가장 매력 있는 짝을 얻을 것이며 가장 많은 후손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지난 150년 동안 이 잘못된 적자의 해석이 사회운동, 기업의 구조조정, 자유시장에 대한 맹신의 바탕이 되어 왔으며 정부 무용론의 근거로 타 인구 집단을
열등하다고 평가하는 근거로, 또 그런 평가가 야기하는 결과의 참혹함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다인과 근대의 생물학자들에게 적자 생존이란 아주 구체적인 어떤 것, 즉 살아남아 생존 가능한 후손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며 그 이상으로 확대될 개념이 아니었다. 다인의 종의 기원 제5판이 나오던 1869년 무렵에는 강하고 냉혹한 자들이 살아남고 약한 자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집단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데, 다인은 이 책을 쓰면서 적자 생존이 더 정확하며 때로는 더 편리하다면서 자연 선택의 대안으로 이 개념을 제시했다. 다인은 자연에서 친절과 협력을 끊임없이 관찰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자상한 구성원들이 가장 많은 공동체가 가장 번성하여 가장 많은 수의 후손을 남겼다고 썼다. 다인을 위시하여 그의 뒤를 이은 많은 생물학자도 진화라는 게임에서 승리하는 이상적 방법은 협력을 꽃피울 수 있게 친화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중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적자 생존 개념은 최악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한 연구는 가장 덩치 크고 가장 힘세고 가장 비열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비축된 에너지를 고갈시켜 면역 체계를 약화하고 결국 우리는 더 적은 수의 후손을 남기게 된다. 마찬가지로 공격성이 높을수록 비용이 많이 드는데 싸워서 다치거나 잘못되면 죽을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적자는 우두머리 지위를 차지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더럽고 잔인하고 짧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 다정함은 일련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협력 또는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으로 대략 정의할 수 있는데, 다정함이 자연에 그렇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 속성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에서 다정함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는 단순한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협력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읽는 등의 복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협력은 아주 오래된 전략이다. 수백만 년 전 떠다니는 박테리아로 존재하던 미토콘드리아는 더 큰 단위의 세포 속으로 들어갔고, 미토콘드리아와 더 큰 세포가 힘을 합치자 동물의 몸에 힘을 공급하는 배터리가 되었다. 우리 몸의 미생물 군집은 다른 기능도 많지만 특히 우리 몸이 음식물을 소화하고 비타민을 합성하며 장내 물질을 생성하는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게 해주는데, 이 협력 관계는 미생물군과 우리 몸에 공히 이로운 결과물들이다. 개화식물은 대부분의 식물종보다 늦게 발생했지만 꽃가루를 옮겨주는 곤충과의 성공적 협력 관계로 번성한 덕분에 현재 우리의 정원을 지배하고 있다. 지구에 서식하는 모든 육상동물 개체의 5분의 1을 점하는 개미는 5천만 마리의 개체군이 하나의 사회로 기능하는 초개체 동물이다. 나는 매년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활용하여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과제를 내주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같은 과제를 부여하려 한다. 이 책은 다정함이 어떻게 인류의 진화에 유리한 전략이 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물의 행동을 탐구하는데, 이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정함의 이면, 즉 우리의 친구가 아닌 이들에게는 잔인해지는 능력에 관해서도 탐구할 것이다. 우리의 이 이중적 본성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전 세계의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회적, 정치적 양극화를 해결할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다정한 사람. 우리는 진화를 일종의 창조설화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주 오랜 옛날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일종의 선형으로 연속되어 온 것이라고. 하지만 진화는 생명체가 호모사피엔스의 완성을 향하여 깔끔하게 일직선으로 발전해온 과정이 아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성공적으로 진화한 종은 많다. 그들은 우리보다 수백만 년을 더 살았으며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수십 종의 다른 종을 만들어냈다. 사람 종은 약 600만 년에서 900만 년 전 보노보와 침팬지와 같은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이래 호모 속 안에서 다른 수십여 종을 만들어냈다. 화석과 DNA 분석 결과 약 20만 년 전에서 30만 년 전 사이에 대부분 기간 동안 호모 사피엔스가 살았으며 최소 4종 이상의 다른 사람 종과 공존했음이 밝혀졌다. 이들 호모 가운데 일부는 우리만 하거나 우리보다 더 큰 뇌를 지녔다. 뇌의 크기가 성공의 주된 필수 요소였다면 이들 호모도 살아남아서 우리처럼 번성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집단이었고 호모 이외의 종에 비해서는 인상적이었지만 기술이 부족했던 이들 무리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 전부 멸종했다. 사람 종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큰 뇌를 지닌 종이었다 해도 화석 기록에 우리가 등장한 시기와 우리의 인구와 문화가 폭발적으로 발전한 시기 사이인 적어도 15만 년의 빈틈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았다. 우리와 다른 사람 종을 구분하는 신체적 특징은 우리의 진화 과정 초기에 나타났지만 우리가 아프리카에 나타난 뒤로도 최소 10만 년 동안 우리는 문화적으로 여전히 미숙한 상태였다. 돌날, 좌우대칭을 맞춘 뾰족한 날, 붉은 안료를 바른 유물, 뼈와 조갑이 장신구 등은 우리를 유명하게 한 기술이었지만 혁신이라기에는 감질날 수준이었다. 혁신은 수천 년 동안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을 뿐 확고하게 정착되진 않았다. 10만 년 전, 최후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인류가 어느 종이었을지 내기를 걸었다면 호모사피엔스는 독보적 승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가능성이 더 높았던 경쟁자는 호모 에렉투스였을 것이다. 호모 에렉투스는 180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 지구상 가장 넓은 영토에 분포했던 탐험가요. 질긴 생존력을 지닌 전사였다. 그들은 지구의 거의 전역을 개척했고 불다루는 법을 깨쳐 몸을 데웠을 뿐 아니라 자기 방어와 요리에도 이용했다. 호모 에렉투스는 석영, 화강암, 현무암 같은 원료로 만든 손도끼를 포함하여 발전된 석기를 능숙하게 사용한 최초의 인류였다. 이 원료의 성질이 부스러뜨리거나 얇게 조각내는 기술에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로 눈물 방울 모양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연모를 얻었다. 수천 년 후 이를 발견한 자들은 그 돌에 초자연적 힘이 있다고 믿었다. 호모 에렉투스는 여러 다른 인류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으며 우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 종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다. 10만 년 전까지도 여전히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기 15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가 발명했던 손도끼를 쓰고 있었다. 유전자 분석 결과는 호모 사피엔스의 인구 규모가 멸종 수준으로 감소할 수도 있었음을 시사한다. 어쩌면 호모 에렉투스는 우리를 그저 단명했던 또 하나의 사람 종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다. 시간을 빨리 되감아서 7만 5천 년 전으로 가보자. 호모 에렉투스는 아직 생존해 있었지만 기술은 크게 진보하지 않은 그저 그런 수준이었으므로 어쩌면 승자는 네안데르탈인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다. 네안데르탈인은 우리만큼 또는 우리보다 머리가 컸다. 신장은 우리와 비슷했지만 우리보다 무거웠고 그 초가부는 대부분 근육이었다. 네안데르탈인은 빙하 시대를 지배했다. 그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잡식성이었으나 주로 육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그들이 대단히 기술 좋은 사냥꾼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빙하 시대의 모든 덩치 큰 초식 동물을 사냥했다. 붉은 사슴, 술록, 말, 돼지가 주요 사냥감이었고 이따금 매머드도 사냥했는데
전부 사람보다 훨씬 힘센 동물이었다.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와 처음 만났을 무렵 그들 무리는 가장 큰 규모였다. 추위에 적응했던 그들은 호모사피엔스가 다가오는 빙하를 피해 떠나자 유럽을 차지했다. 7만 5천 년 전의 불확실한 기후 조건에서 앞으로 1000년 동안 누가 살아났을지 돈 내기를 한다면 가장 승률 높은 종은 네안데르탈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5만 년 전에 이르면 대세는 호모사피엔스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호모 속의 모든 종이 100만 년 이상 손도끼 도움을 받는 동안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연장통은 훨씬 더 복합적으로 발전했다.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의 나무창에 약 60cm 길이의 자루를 부착하고 1m에 달하는 날카로운 화살 같은 투창기로 개선했다. 투창기 끝에는 보통 뾰족하게 벼린 돌이나 뼈를 부착했고 한쪽 끝 부분에는 구멍을 내서 투창기 자루를 꽂아서 쏘았다. 이 무기는 반려견과의 공놀이에 사용하는 장난감과 동일한 물리 법칙으로 작동한다.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창을 손으로 던지면 대개는 몇 미터 이상 나가지 않을 것이다. 투창기는 자루에 축적된 에너지를 이용해 시속 160km 이상의 속도로 약 1km의 거리까지 발사할 수 있었다. 투창기는 사냥의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 사람과 비슷한 덩치의 초식 동물들 외에도 하늘을 날고 헤엄치고 나무를 타는 짐승을 사냥할 수 있었으며 육중한 발에 밟히거나 엄니에 찔릴 위험 없이도 매머들을 죽일 수 있었다. 투창기는 방어 능력에서도 큰 혁명을 일으켰다. 우리는 호전적인 사람에게도 창을 발사하여 안전한 거리에서도 부상을 입힐 수 있었다. 호모사피엔스는 무기용으로 사용할 뾰족한 날과 조각용 연못, 구멍 뚫는 날을 제작했다. 뼈로 만든 작살, 낚시에 쓰일 그물, 조류나 덩치 작은 포유류를 사냥할 덫도 만들 줄 알았다. 막강한 사냥 기량을 가졌음에도 중간 포식자 이상은 되지 못했던 네안데르탈인과 달리 웬만한 포식자의 공격에도 끄떡없을 신기술로 무장한 호모사피엔스가 최상위 포식자로 지위를 차지했다. 2만 5천 년 전에 이르면 승산은 당연 호모사피엔스에게로 기운다. 호모사피엔스는 유목생활 대신 영구 거주지 성격을 띠는 막사를 짓고 수백 명이 모여 살았다. 막사는 도살하는 곳, 조리하는 곳, 잠자는 곳, 쓰레기 버리는 곳 등 기능별로 구획하여 분리되었다. 후기 구석기 시대로 분류하는 이 시기의 놀라운 점은 무기의 발명과 생활 조건이 향상되었다는 점뿐만이 아니었다. 이 시기에는 우리 종 특유의 인지 형식의 근거, 특히 사회적 관계망의 확장이라는 특성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부 사람이 장신구로 사용했던 동물의 이빨이나 호박 또는 조가비로 만든 장신구가 내륙의 활동 지역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이내 범위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 물건이 실용적 가치는 없지만 먼 곳까지 운반할 가치가 있었거나 아니면 인류 최초의 무역로로 여행하며 만난 누군가에게서 획득한 것임을 시사한다. 우리 종이 바위에 그린 동물 그림은 무척 정교했는데 바위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동물 몸의 윤곽으로 삼아서 그림의 입체적 효과를 줄 정도였다. 이러한 모든 것은 행동의 현대화를 의미한다. 우리 종은 현생 인류처럼 생겼고 현생 인류처럼 행동했다. 우리 종의 문화와 기술이 갑자기 다른 어떤 사람 종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우월하게 도약한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 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며 그 일은 왜 우리 종에게만 일어났을까? 다른 사람 종이 멸종하는 와중에 호모사피엔스를 번성하게 한 것은 초강력 인지 능력이었는데 바로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인 친화력이다. 우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누군가와 하나의 공동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다. 알다시피 침팬지의 인지 능력도 많은 면에서 우수하다.
우리와 침팬지는 수많은 유사성을 보이지만 크게 차이나는 한 가지 능력이 있다. 침팬지는 하나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도로 의사소통을 하기 힘들어 한다는 점이다. 이는 침팬지가 똑똑하긴 해도 서로 행동을 맞추고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아 협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달하거나 물려줄 능력이 없으며 심지어는 몇몇 기본적인 요구 이외에는 의사소통조차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걸음마를 떼거나 말을 배우기 전부터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이것이 곧 복잡한 인간관계와 문화적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 된다. 친화력은 타인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게 하며 지식을 세대의 세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게 해준다. 또 복합적인 언어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문화와 학습의 기반이 되었으며 친화력을 갖춘 사람들이 밀도 높게 결집했을 때 뛰어난 기술을 발명해왔다. 다른 똑똑한 인류가 번성하지 못할 때 호모사피엔스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특정한 형태의 협력에 출중했기 때문이다. 처음 동물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경제적 속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의사소통 능력이나 친화력이 동물뿐 아니라 우리의 인지 발달에도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상대를 조정하는 기술, 속이는 기술의 향상이 동물계의 진화적 적응력을 설명해주는 근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내가 발견한 것은 똑똑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우리의 감정은 보람차거나 고통스럽다거나 매력적이라거나 혐오스럽다고 느낄 때 아주 큰 역할을 수행한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를 선호하는 경향은 연산 능력 같은 인지를 형성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타인의 의도나 욕망, 감정 등 인간에 대한 이해와 기억력, 전략 능력이 아무리 고도로 발달하더라도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과 결합하지 않으면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친화력은 자기 가축화를 통해서 진화했다. 수세대에 걸친 가축화는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지능을 쇠퇴시키지 않으면서 친화력을 향상시킨다. 어떤 동물이 가축화될 때는 서로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많은 요소가 변화를 겪는다. 가축화 징후라고 불리는 현상의 변화 패턴은 얼굴형, 치아 크기, 신체 부위별로 각기 다른 피부색에서 나타난다. 호르몬과 번식 주기, 신경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조건이 일정하다면 자기 가축화가 타인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도 향상시킨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의 친화력에도 어두운 면은 존재한다. 우리 종에게는 우리가 아끼는 무리가 다른 무리에게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위협이 되는 무리를 우리의 정신신경망에서 제거할 능력도 있다. 그들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연민하고 공감하던 곳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공감하지 못함으로 위협적인 외부인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으며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관용적인 동시에 가장 무자비한 종이다. 추천의 글.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최재천. 나는 이 책이 특별히 반갑다. 조금은 외롭던 차에 학문적 동지를 만나 기쁘고 인류의 기원과 보편적 인간성에 관한 참으로 탁월한 분석을 맞이해 더할 수 없이 반갑다. 아직도 성악설과 성선설 사이에서 흔들리는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한다. 조간신문과 저녁 뉴스가 들려주는 사건, 사고 소식에는 인간의 잔인함이 넘쳐나지만 진화의 역사에서 살아남은 종들 중에서 가장 다정하고 협력적인 종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정연한 논리로 이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책은 참 오랜만이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책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